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절대적이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드물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다고 한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하며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존재한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10가지 말을 알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10가지 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1년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지금도 그때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어제까지 연락하던 사람과 오늘 관계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다. 영원한 것은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하기도 한다. 현재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사람과 다투거나 안 좋게 헤어질 때 당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한때는 신뢰해서 털어놓은 속마음이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저 술자리 안주가 될 뿐이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은 복수심에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행복을 나누면 시기를 받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자신의 사생활이 주변에 퍼지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한 과거사는 타인의 비판과 판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 실패담이나 치부를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그 정보를 활용할지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다면 이제는 그만 보내줄 때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아픈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성장 방법이다. 그럼에도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과거사를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두 번째, 돈 자랑하지 말라. 어느 사회에서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돈 자랑이다. 돈이 많아지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결국 축하보다는 질투로 돌아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돈 자랑은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당신도 기쁜 마음에 한턱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담해진다. 앞으로는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한 번이라도 반반 내자고 하면 태도에 불만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다.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늘어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본인보다 잘 버는 사람은 질투하고 못 버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감정은 감추려고 해도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가까운 지인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면 결국 돈 많은 네가 사 라는 말로 끝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거나 소비 방식에 대해 인색하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좋았던 관계도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돈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이라도 정확한 소득이나 자산을 밝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자산 관리나 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야 한다. 그 작은 금액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말라. 나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사이라도 굳이 비밀을 말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고 섭섭한 사이로 변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 이야기, 학력 이야기, 부모 이야기, 재산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등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을 한 사람에게만 말한다 해도 결국 모두에게 퍼지게 된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에서 나가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며 비밀을 공유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며 비밀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밀은 끝없이 퍼진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당신은 신뢰를 잃게 된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든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미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비밀은 지켜질 때 비밀이 되며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중요한 비밀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은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부분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입 밖으로 내면 행동력이 낮아져 성공 확률이 더 낮아진다. 이는 목표를 말함으로써 이미 성취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실제 행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목표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목표를 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보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의 조언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목표를 말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주변의 시선은 더 큰 부담이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욱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다. 내 목표나 꿈은 내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결과가 나온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그때는 당신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5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말라.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베푼 것을 계속 언급하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게 된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령 그 복을 자신이 받지 못해도 자손에게라도 복이 간다. 하지만 이런 복에도 조건이 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한 보시는 베푼 다음 그 사실을 잊는 것이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와서 자신이 내야 할 때도 있다. 평소에 친구가 돈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냥 자신이 식사비를 내면 된다.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내가 밥값 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동의 가치는 반감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더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했다면 마음 안에서만 느끼고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행 후에는 자랑하지 말고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한다. 생색을 내려는 마음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사함은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이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6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자신에게도 비밀이 많은 것처럼 가족에게도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읽는 것처럼 가족의 비밀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한다. 또한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했다가 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많다. 이런 행동은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은 화해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당신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최악의 순간만을 기억하게 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타인에게는 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고 지켜야 한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면 자녀는 물론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도 지켜준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은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험담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입이 근질거리고 외롭고 혼자서 견디기 힘들더라도 심호흡을 하며 참는 것이 좋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참을 때마다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힘듦을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 먼저 다가온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린다. 자신의 약점은 타인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직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상사에게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은 당신의 승진이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만이 힘듦을 나누는 방법은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곁을 내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결국 후회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싫지만 자신의 말로 남이 상처받는 것은 더 싫다.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깊게 찌른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의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듯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종교, 정치, 교육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시도는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은 절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 소신 있게 지키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단정짓는 순간 관계는 악화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친구가 분위기 좋을 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말한 것일수록 남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은 극비일수록 전파력이 강하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다. 간지러운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고 결국 화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남들이 자신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당신이 친구의 비밀을 지킬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건 비밀인데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정보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관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다. 사람들은 종종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그런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릴 필요는 없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보다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질투를 받을 일도 없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말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작품으로 말하게 하고 요리를 잘한다면 음식으로 감동을 주면 된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몸을 아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다. 이상의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비밀을 지켜줄 믿음직한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래 지속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친밀함의 척도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를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필요할 때 지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힐 수 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질 수 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앞서 말한 10가지 항목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지침이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3가지 키워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첫째, 경청하는 것.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단순히 경청하는 척하면서 상대방 말이 끝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보다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할 때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참아야 한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둘째, 격려하는 것. 격려는 칭찬과 다르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어야 할 수 있지만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할 수 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다. 격려는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격려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상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실패했을 때도 이번에는 안 됐지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다음에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큰 힘이 된다. 격려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비난이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다. 또한 격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의 핵심이다. 셋째, 겸손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잘 익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든다. 또한 겸손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성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하게 될 것이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움은 없다. 항상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온다. 결국 같은 힘을 가진 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꽃씨를 심고 그 꽃씨가 크게 자라길 바라기보다 상대방이 힘들 때 마음속에 작게 핀 꽃을 보고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상대방의 마음에 예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 꽃밭에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잘 사용하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만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0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벽을 쌓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너무 적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상황과 관계의 깊이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 나중에 내게 해가 될 수 있을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낀다. 반대로 때로는 거칠게 들리는 말이라도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이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말의 힘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잠결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깊은 잠을 방해받고 계시진 않나요? 소변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 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개운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 불편함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나이 탓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빈번한 야간요,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 등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우리 몸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설마 내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 70대 남성의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쉬쉬하며 고통받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자니 민망하고 약을 먹자니 평생 복용해야 할까봐 망설여지고 수술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현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홀로 끙끙 앓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간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약이나 수술 없이도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진짜 비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강력하고 수십만 원짜리 약값보다 훨씬 값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다시금 평화로워지고 낮에는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한 불안감, 화장실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전립선 건강의 비밀,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립선 비대증을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약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여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한때 이 문제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통해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비뇨의학과를 개업하고 한창 환자들을 보던 50대 초반, 저에게도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낮에도 소변이 마려워 운전 중 휴게소를 자주 들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학회에서 만난 동료 의사들은 저에게 흔한 전립선 약을 권했습니다. 저 역시 다른 환자들에게 하듯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변 횟수가 줄고 잔뇨감도 개선되는 듯 했죠. 하지만 문제는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약 복용 후에는 피로감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제 몸은 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제 은사님이셨던 김형준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늘 환자들에게 병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읽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비대해진 전립선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은 종종 호박씨와 토마토 같은 천연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만 들렸던 그 말씀들이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밤샘하며 전립선 건강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의학뿐만 아니라 동양 의학과 전통적인 민간요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특정 음식과 생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도 이 연구 결과들과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이명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전립선 약을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3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약 복용으로 인한 입마름과 피로감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죠. 저는 할아버지에게 약 복용은 유지하면서 제가 찾은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권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식 바꾸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즐겨 드시던 빵이나 과자 대신 호박씨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할아버지의 야간요 횟수가 1에서 2회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변 줄기가 훨씬 시원해지고 잔뇨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초반의 박선우님은 직장 생활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방광 과민증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빈뇨와 급박뇨로 힘들어 하셨죠. 저는 박선우님에게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따뜻한 온열 요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망설였지만 증상 개선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걷고 자기 전에는 좌욕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아랫배를 찜질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개월 후 박선우님은 "선생님, 거짓말처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줄었어요. 밤에 화장실도 한 번 정도만 가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아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운동과 온열 요법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찾은 이 방법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이 아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습관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약에 의존하고 계시거나 혹시 전립선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증명하고 저 자신도 직접 경험하며 효과를 본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나아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전립선이 나아질 리가 없어. 이미 약도 먹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또는 병원에서도 수술이나 약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제 이야기에 반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 수많은 임상 경험이 저에게는 약과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신이 환자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의 고정관념은 깨어졌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서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그런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및 중등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는 약물 복용 없이도 혹은 약물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 4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체가 노화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염증 반응,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심지어 차가운 환경에 노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주로 결과인 비대해진 전립선을 축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호르몬 균형을 돕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매일 건강식을 먹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마셨는데도 전립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저도 그 환자분에게 왜 그런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생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마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생토마토만으로는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혀 먹거나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환자분께 이 점을 설명해 드리고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선생님, 이제야 소변 줄기가 시원해졌어요. 토마토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박 심리로는 나는 이미 호박씨나 견과류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호박씨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여 전립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볶거나 소금 간이 된 호박씨가 많습니다. 고온으로 볶는 과정에서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과도한 소금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맛 좋은 방법은 생호박씨를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식품을 즐겨 드셨는데 호박씨도 꾸준히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립선 증상이 계속 불편해 하셨죠. 제가 어떤 호박씨를 어떻게 드셨는지 여쭤보니 짭짤하게 볶은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생 호박씨를 권해드렸고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생 호박씨 한 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선생님,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게 생 호박씨 때문인가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처럼 복용법의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며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흔한 반박과 의심을 깨뜨릴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막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전립선 비대증을 약 없이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선한 비법들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방법들은 제 4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개선 사례를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밤잠을 방해하는 야간요를 잡는 비밀. 저녁 식사 후 이것만 끊으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야간요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음식입니다. 커피, 녹차,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늦게 먹는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야간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소변 생성을 늘리고 과일 자체의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밤에 더욱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0대 이찬호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사과나 귤을 즐겨 드셨는데 밤에 4에서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후 과일 섭취를 금하고 대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으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야간요 횟수가 1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이찬호님은 과일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와 과일을 저녁 식사 후에는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으로 줄이되 낮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변 줄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적, 앉아서 소변 보기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남성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앉아서 소변을 봐? 라는 편견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상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남성이 서서 소변을 볼 때는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소변을 끝까지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잔뇨감이 남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앉아서 소변을 보면 방광과 골반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 소변을 더욱 시원하고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잔뇨를 줄여주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보다 소변 배출 속도가 빠르고 잔뇨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민수님은 오랜 시간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소변 보는 습관을 권하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여러 연구 결과와 실제 개선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자 속는 셈 치고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최민수님은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훨씬 시원해지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찝찝함이 없어요. 왜 진작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라며 극찬하셨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거죠. 이 습관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단 며칠만 꾸준히 실천해도 그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염증을 잡고 전립선을 보호하는 파이토케미컬의 힘. 컬러푸드를 식탁에 올리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전립선 주변의 만성적인 염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학 물질입니다. 특히 붉은색, 녹색, 노란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강동호님은 평소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셨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컬러 푸드를 다양하게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절해 드렸습니다. 매일 식사에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빠뜨리지 않고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강동호님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강동호님은 선생님, 채소만 잘 챙겨 먹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변도 시원해졌어요.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할 때 괜히 겁먹었나 봅니다.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여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꾸며보세요. 4번째,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키는 숨겨진 보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전립선 자체의 비대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고 신경 기능을 안정화시켜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 콩, 아보카도 등에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분화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 부족하기 쉽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버섯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대 송재민 할아버지는 만성적인 소변 잔여감과 빈뇨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고 매일 햇볕을 쬐며 20분씩 산책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의 잔여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소변 보는 횟수도 줄어들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재민 할아버지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신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경우 영양제 형태의 보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멈출 수 없는 소변을 다스리는 숨쉬기 비법,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전립선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어 소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3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심호흡을 10호에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방광의 압박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사업 스트레스로 전립선 증상이 심해진 50대 김우진님은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심호흡과 짧은 명상을 권했고 처음에는 시큰둥해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개월 후 김우진님은 선생님, 소변 문제가 많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 생활 습관, 심지어 마음 상태와도 깊이 연결된 전신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